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방학 특집 에디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방학 특집 에디션을 진행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한 주간 매주 공부했던 친구들은 하나하나씩의 컨텐츠를 잘 쌓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남은 방학 기간도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기업, 산업, 직무에 있어서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내용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때 한꺼번에 다 같이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 지원하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특히 소비 트렌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취준생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트렌드 2017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트렌드 하면은 딱 생각나는 책이 있죠. 바로 이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7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시점이 보통 2016년도 말 그리고 2017년도 초일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향후에 이런 트렌드가 유행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예측하는 내용을 여기서 10가지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그럼 과연 올해 초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10가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를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이 얘기가 맞는 얘기구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들으셨던 지금의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하는 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순간에 충실하자. 디플레이션 시대로 이행하면서 현재 지향적인, 현재 내가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욜로 라이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타임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정말로 별로 없을 때에 매진 임박했을 때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방식의 어떤 판매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그다음에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성장이 바로 욜로 라이프와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욜로는 이 인사이트가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녹록치 않은 현실에 갇혀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은 절망의 외침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현재를 즐겁게 살지만 미래가 그렇게 밝을 것 같진 않다라고 하는 절망의 외침인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는, 그럼 내가 미래가 밝지 않으니까 나는 어둡게 살 거야가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는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주문이기도 하다. 이게 제가 왜 인사이트가 좋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가져야 할 그 관점은 뭐냐면 양면성이거든요. A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이것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좋을 수 있는 측면과 나쁠 수 있는 측면을 같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욜로를 나는 뭐 좋아한다, 나는 욜로에 반대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관련된, 연관된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을 조금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새로운 B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B급 같죠, 아무래도. 거기에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가성비의 시대다. 우리 흔히 가성비의 시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비자는 가성비의 핵심을 무조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성비는 가격은 낮지만 품질은 그 낮은 가격 대비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약간 달라요. 낮은 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치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즉 기업은 무조건 사람들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을 받더라도 그 가치를 높이면 소비자들은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가성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B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단순한 고급화? 아니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럭셔리다? 그건 아닙니다. B 플러스 프리미엄은 기존의 대중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입혀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딱히
안 떠오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있죠? 커피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커피도 다양한 커피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리저브라고 하는 매장을 추가적으로 오픈시키면서 약간의 플러스 프리미엄을 주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쉑쉑버거.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이게 강남역에 있는 쉑쉑버거의 줄선 부분인데 햄버거는 굉장히 많아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어떠한 가치를 입혀서 프리미엄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거에 소비자들은 이렇게 열광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전, LG 시그니처는 가전이 아니죠. 생활 명작이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가전에 플러스 알파의 프리미엄을 주는 이런 제품들이 2017년도의 소비 트렌드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나는 핑미 세대. 핑미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핑미 세대는 무슨 내용이냐? 바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라난 모바일 원주민인 대한민국의 20대,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핑미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뛰어난 역량과 스펙, 굉장히 좋은 스펙과 굉장히 뛰어난 역량 갖췄지만 선택받기 위해서, 지금도 취업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도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갖췄지만 선택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고단한 세대가 바로 핑미 세대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주머니 사정이에요. 그래서 아끼거나 빌리며 살지만 하루라도 즐거워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욜로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향적 사고를 지니고 있고요. 또 부모한테 의존해요. 일단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부모의 말을 듣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성세대의 가치관은 단호히 거부하는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설적인 소비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핑미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핑미 세대를 잡는 자가 2017년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단언까지 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번째 관련된 내용은 바로 보이지 않는 배려 기술 캄테크. 캄이 CALM, 고요한이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캄테크란 일상생활의 첨단 기술을 내장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사람들한테 나 이거 기술이야, 대단한 기술이야 라고 뭔가를 막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생활에 어느샌가 스며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휴대폰 안에 음성인식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음성인식 스피커가 나오고 냉장고 안에서 무엇인가를 터치하면 주문이 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한 이 기술을 바로 캄테크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평소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혜택을 준다. 즉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부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센서, IoT, 뇌공학, 인지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인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간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흘러가야 할 관점, 흘러가야 할 방향은 어디다? 인간 지향적인 태도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전 이 말이 굉장히 멋졌어요. 기술은 은밀할수록 편해진다. 기술은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소서 쓸 때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적을 때는 이런 말들 좀 써주면 되게 좀 소위 업그레이드가 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볼게요. 온다 영업의 시대입니다. 영업의 시대? 무슨 내용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인공지능, O2O, 가상현실, 첨단 마케팅의 시대죠.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되게 역설적으로 뭐라고요? 가장 원초적인 인적 영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영업할 때 요즘 방문 판매 화장품 오히려 증가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냥 볼 수 있는 모바일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쇼핑할 수 있는 채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 영업 방식을 더욱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의 순간을 만드는 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정과 설득에 그냥 호소한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팔아줘. 우리 어떤 인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한 영업의 과학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매체들이라든지 툴을 하나의 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나의 인적인 관계, 그죠? 진실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히려 영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살리는 성과는 영업이고요. 그렇죠? 모든 인생은 결국 영업이다. 즉 4차 산업혁명으로 가도 결국에 인적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갈게요. 여섯 번째는 내 멋대로 일코노미.
처음에 저는 일코노미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젠 여러분들도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기사라든지 뭐 언론 매체에서 많이 나오니까. 일코노미 이제 다 아시죠?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의 확산, 그래서 뭐 혼술이다, 혼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코노미가 아니라 숫자 1, 동음이어를 써가지고 일코노미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혼자인 소비 생활을 즐기는 언론어, 그렇죠? 언론어가 새로운 파워 컨슈머가 된 거예요. 다량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품종 다량, 그러니까 대규모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제품, 하나 한 사람씩의 그런 니즈를 맞춘 그런 제품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파워 컨슈머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연결이 돼요. 뭘로요? 욜로 라이프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코노미 이 시대에 흐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캥거루족, 비혼족, 딩패족 등 공동체 문화를 대체하는 개인주의 시대가 열렸고요. 앞으로는 언론어가 이끄는 변화의 물결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번째, 버려야 산다. 바이바이 센세이션. 바이바이는 이거예요. 바이바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정리하고 버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최적의 구실이 되기도 한다. 새로 사고 또 새로 살기 위해 버리는 이 역설적 현상을 바이바이 센세이션. 내가 정리하고 버린다. 여러분들 제품 사서 금방 버리는 게 뭐가 있어요? 2년마다 버리는 휴대폰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 사기 위해서 또 새로 살기 위해서 버리는 이러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공유나 대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내가 빌려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된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포틀렛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멋있게 명명을 좀 했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소비자가 만드는 수요 중심 시장이다. 자, 공급자. 예전에는 공급자가 만들어내면 거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 무엇입니까? 모바일 온디맨드 서비스가 공유 경제와 결합하면서 O2O와 결합하면서 수요가 존재하면 그것을 맞춰내는 수요 시장. 제가 지난 그 강의 때도 보여드렸지만 간장이 4가지 맛이 나오고요. 김치도 3가지 맛이 나오고요. 라면도 다양한 맛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한 가지였잖아요. 즉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이 점점 세분화된 니즈에 의해서 공급자가 맞춰주는 이런 수요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아까 봤을 때 일코노미 시대, 일코노미 그 전에 욜로 라이프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단기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증가로 고용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완전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그러한 트렌드가 되기도 한답니다. 다음 9번째, 바로 경험이죠. 경험 is wonder. 물건을 파는 것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것. 제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릴 때 가장 커다란 과제는 무엇이다? 나한테 오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팔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래서 자동차 전시장에 자동차가 없더라도 아니면 정말 일반 도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오프로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내가 인식함으로써 이 제품에 대한 이런 인식이 나에게 남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 깊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통공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더 이상 유통공간이 아니죠. 테마파크죠.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어떻게든지 오게 만들어서 오래 있게 머물게 해서 다른 곳으로 뿌릴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매장은 전시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래에서 탈출하는 새로운 오락 공간, 그다음에 VR, AR 등을 통해서 좁은 공간에서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유통의 핵심적인 화두가 됐다. 그래서 유통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가치를 꼭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조금 우울한 내용이긴 해요. 각자 도생의 시대다. 아마 이 책이 쓰여졌을 때 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속하는 경기 침체, 빈발하는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고위층의 비리, 무기력한 정치 행정으로 희망을 모두 다 갖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각자 도생의 엄혹한 시대다.
그래서 억울한 감정, 타자에 대한 혐오가 우려할 수준이고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기로에 섰다. 이 부분은 어떻게 기업 쪽이랑 연결시키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조금 더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공헌이라든지 CSR, CSV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안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군데로 한 곳만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좀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욜로 라이프의 9가지였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검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분명 올해 초에 이런 것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트렌드일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의 시대, 투자의 정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취미의 시대, 아낌없는 투자라고 하는 내용의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저도 퇴직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입사원으로 합격을 도와줬던 친구들도 이제 많이 상담이 와요. 사실 제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건지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물론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벌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이직 사유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 돌아도 나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해결해야 될 숙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갖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내용을 계속 보실게요. 자, 이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나만의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분이 12.4%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48.7%, 즉 10명 중에 6명의 직장인들이 나만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만의 시간이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왜 중요한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나만의 시간이 충분할수록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되게 역설적이죠. 결국에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업 속에서 아니면 내가 맡은 롤 속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쪽, 내가 주로 하는 쪽에 있어서의 불만이 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겠죠. 자,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의 삶을 즐기고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기를 꺼리지 않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니즈를 공략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공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그죠?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욜로족이 되겠죠.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미래가 아니야. 지금의 현재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하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하려는 태도도 같은 맥락이다. 10명 중에 6명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취미활동을 또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가진 소비자도 74.2%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취미활동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면요. 어떤 성격의 취미활동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겁니다. 대체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미활동을 갖는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취미하면은 TV 시청이요, 음악 감상이요, 영화 보는 거요. 이런 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을 예전에는 꼽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취미를 통해서 내 삶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악기하고 싶다, 요리하고 싶다,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스포츠, 그림 등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간다면 특별활동 시간에 했었던 그러한 활동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취미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하는 니즈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럴까요? 그 매경에서 이런 뉴스가 또 떴어요. 욜로 트렌드가 확산되자 경제력 바탕으로 여가 지출이 확대돼서 자전거와 캠핑 용품 구매가 6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4050 세대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영포티라고 불리우는 4050 세대가 취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취미,
용품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나는 젊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40, 50대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욜로 트렌드. 현재의 내 삶을 즐기라고? 그럼 나는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 안에서 내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레저, 문화 관련 상품이 그게 관련된 활동이 나의 취미와 맞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가 활동이 늘어나는 5월 이후에 4050 세대의 자전거, 캠핑용품 등의 구매량이 최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거의 자전거를 정말 한 대씩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와 자전거 이렇게 조금 뭔가 활동적이고 이런 스포츠를 많이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4050 스스로가 첫 번째, 중년보다는 청년에 더 가깝다는 인식, 그쵸? 이런 착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더 중요한 거죠. 경제력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력을 바탕으로 실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유일한 소비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런 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텐트 구매량도 지난해 대비 34%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캠핑 트레일러, 루프백 구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약간 고가라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지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무엇이다? 경제력을 갖춘 사람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4050 세대가 취미 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그 포션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미 활동에 관련된 상품을 뭔가 타겟팅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타겟은 누굽니까? 4050 세대 남자들, 그죠? 남자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남자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주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그렇대요. 4050 세대가 갖는 중요성이 뭐냐면 지금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41.2세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 인구 3명 중 1명이 4050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4050 세대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1990년대 대중문화 부흥기를 살아온 이들이 지금 이제 경제력을 갖췄기 때문에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 향유하는 레저 문화까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재라고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품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취미생활 여기서 질은 즐긴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나만의 시간이 충분할수록 무엇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정적인 취미 활동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4050 아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왜? 첫 번째, 나는 젊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취미생활 시장에 큰 손으로 형성되어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4050 세대들, 특히 아재들을 잘 공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 트렌드 코리아의 욜로 라이프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쵸? 아재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니까 경험 is 뭔들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봅시다. 욜로 라이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었고요. 오늘은 취미생활이었는데 각각의 연령별로 욜로 라이프를 어떻게 삶에서 구현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 이 부분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머스트헤브 아이템은 나만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4050 세대가 지금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커피 취향의 시대 고가냐 저가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커피 취향의 시대 홈카페가 인기라고 합니다. 커피 소비 일상적이고 습관적이다. 매일매일 마신다. 근데 때로는 커피 마시는 장소가 단순히 커피숍이 아니라 휴식 공간, 회의실, 업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성인 대부분이 매일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연간 커피 소비량은 연평균 7%의 증가세. 그래서 커피숍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커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커피 맛이 커피 전문점 브랜드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요. 그다음에 나는 또 그것을 구분하는 편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커피 맛을 다르다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인사이트고요. 두 번째, 브랜드, 내가 어느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점점 커피가 조금 더 좋은 커피,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고급 커피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트렌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 전문점을 선택할 때 가까운 곳, 그다음에 커피 가격, 커피의 맛을 더욱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또 대형 커피점이나 요즘에는 뭐 다양한 커피들, 고급 커피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신만의 차별화된 커피 맛을 내세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커피는 결국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커피의 맛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집에서 믹스커피 마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그 캡슐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집에서도 고급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커피가 그냥 더 이상 그냥 마시는 음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중시한다, 가치 소비 현상이 커진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플러스 프리미엄인 거죠. 기존의 커피에다가 사람들이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성비였죠. 똑같은 가격에 조금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B 플러스 프리미엄의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완전 상반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카페 이용 건수 5년간 4배 늘었지만 저가 커피 열풍에 오히려 고가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상반된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2011년부터 17년까지 분석했는데 저가 커피가 굉장히 공세를 피니까 고가 커피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초저가 카페들은 저렴한 커피 값을 미끼로 일단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무인 주문기 설치 등을 해서 커피 단가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2011년 월 평균 카페 이용 건수는 늘었는데 6년 새 4배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즉 카페를 많이 가는 횟수는 늘어났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월 평균 카페 취급액도 3배 이상 늘었대요. 늘었습니다. 그런데 건당 4,000원 이상의 고가 브랜드는 계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49.4인데 지금은 29.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옛날에 아메리카노가 거의 그 밥 한 끼 값이랑 비슷한데 요즘에는 그런 커피 마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물론 많이는 정말 숫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가 커피가 워낙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잔에 3,000원인 저가 커피가 등장한 이래 이제 1,000원짜리의 초저가 커피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커피를 소비하고 있는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랑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저렴한 커피값을 미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인 주문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 소비자들이 무조건 고급 커피, 4,000원짜리 커피에 열광하지 않는다. 초저가 커피를 내놨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수요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커피 취향의 시대, 고가입니다. 고가 커피를 찾는 사람들은 나는 맛을 구분할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커피 브랜드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나는 고로 고급을 찾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저가 커피는 무엇입니까? 맛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 맛 구분이 아니고 가격이 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보통 이 저가 커피는 대학가 쪽에 많이 있죠. 그죠? 무인 자판기도 그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제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기사를 갖고 왔는데 욜로족은 많이 아시는데 여러분들 코스파족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드디어 에이전트 26이 복귀했다. 좀 재밌는 기사더라고요. 욜로를 외치며 떠났던 요원이 휴가 첫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요즘 욜로와 인간 사료가 참으로 화제다. 욜로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현재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치 소비를 해야 돼. 즉 무엇인가를 고급스러운 제품을 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인간 사료는 그냥 굉장히 대용량 벌크 제품을 그냥 사료인 것처럼 먹는 사람들 정 대비되는 이것이 지금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도전을 비롯해 각종 예능들이 오늘만 사는 인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인간 사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SNS에 인간 사료에 관련된 내용도 넘쳐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쩌다 동시대에 이렇게 서로 상극인 라이프 스타일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렇죠? 궁금하네요. 자, 먼저 인간 사료에 집착하는 이들부터 한번 만나보자. 이게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 화제였던 코스트 퍼포먼스의 일본식 발음이 바로 코스파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20, 30대가 다수래요. 그래서 가성비보다 가용비, 가격 대비 용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해서 업소용, 그렇죠? 1+1, 그다음에 벌크 과자 등을 수시로 인터넷에서 검색한다고 합니다. 고시원 생활 3년째라는 A씨는 혼자 살아도 잘 먹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필품 가격이 워낙에 올라가니까 그건 부담스러워서 이제 포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딱히 먹는 즐거움보다는 그냥 일단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료라고 하는 표현, 그래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고요. 공무원 B 씨도 처음에 좀 부끄러웠는데 야 좋은 제품이고 SNS에 좀 자랑 삼아 올렸더니 의외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욜로족은 아무래도 이런 인간 사료 코스파족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이들의 선택일까?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일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막상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 나는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어디에 간다? 해외여행에 가는데 가장 원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돈을 쓰는 것일 뿐 평상시에 내가 해외여행 간다고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관점이네요. 내가 여행이 아닌 다른 것에는 인간 사료인 것처럼 돈을 굉장히 많이 아껴서 궁극적으로 내가 써야 할 가치 소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을 때는 나는 욜로족으로서 소위 얘기하는 지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제품 덕후 이모 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제품을 사러 외국에 나갈 정도인데 풍족해서가 아니라 내 취미에 돈을 쓰는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욜로족이죠. 욜로족과 코스파족은 10여 명이었는데 묘하게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 경기 불황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자기 비하적인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으로 보는 것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곳에는 제대로 소비를 하는 이런 코스파족과 욜로족은 결국엔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료 유행은 결핍보다는 역시 선택의 문제고 이 비용을 줄여서 다른 데 쓰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욜로족도 다분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그냥 즐거움을 찾는 나의 방식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양쪽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인 저축엔 관심도 없었대요. 버는 돈도 뭐 뻔해서 딱히 모을 돈도 없었지만 불안하지도 않다. 어차피 또 아이도 안 가질 생각이라 형편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거고요. 욜로족도 적금도 모두 깼다고 합니다. 이자도 그냥 쥐꼬리만 하고 저축해서 뭐하냐. 그냥 내가 원했던 드림카 샀다. 수입차를 샀나 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만족감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인 거죠. 전문가들 역시 욜로와 코스파가 일란성 쌍둥이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욜로족과 코스파족은 일란성 쌍둥이다. 경제적 여건은 차이가 나지만 둘 다 경기 불황이 낳은 현재 지향형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내용이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자조적으로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도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욜로나 코스파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가 어느 방향에 가중치를 두고 있고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거의 선택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이 내용은 역시 트렌드 콜에 나왔던 욜로 라이프, 그렇죠? 이것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나는 핑미 세대, 그렇죠? 우리 지금 굉장히 좀 불황이 낳은 핑미 세대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프고요. 그다음에 내 멋대로 그렇죠. 일코노미 내가 원하는 제품, 나에게 특화된 제품을 찾는다라고 해서 일코노미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편내 쪽 100만인 시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편내 쪽 무슨 쪽일까요? 자, 2년째 자취 중인 김모 씨는 퇴근 후 편의점에서 거의 저녁을 먹고요. 간단한 거 살 때는 편의점에서 사고 부피가 큰 거 살 때는 온라인몰에서 산다고 합니다.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가 좀 많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봤더니 편의점과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대부분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을 편넷족이라고 하고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편넷 쪽은 결제 건수를 기준으로는 편의점과 인터넷 쇼핑의 비중이 전체 카드 결제 50%를 넘는 사람들을 편넷 쪽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렸고요. 2013년 4분기에서 지난해 4분기 1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점점점 더 그 편넷 쪽은 늘어나겠죠. 1인 가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소포장 제품, 간편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온라인몰도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남성 비중이 오히려 높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령대로는 20대, 즉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20대인 취준생이신 남학생분들이 바로 이 편넷 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편넷 쪽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비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전체 씀씀이는 크지 않았다. 절대 클 수가 없겠죠.
편의점에서는 월 평균 33만 원을 편내 쪽이 썼거든요. 근데 온라인몰에서는 월 평균 5만 원.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거의 22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은 온라인몰에서 2만 원 썼기 때문에 편의점이고 온라인몰이고 일반인들보다는 편내 쪽들이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체 소비액은 평균 66만 원인데 일반 소비자보다는 그 양이 작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 여러분들 핑미 세대, 지금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핑미 세대를 공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산다? 인터넷에서 많이 산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많이 산다.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많이 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통 경로를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범위, 씀씀이가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작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 1인 1코노미에 관련된 제품들, 그렇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좀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멋대로 1코노미에 관련된 제품, 이 부분도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혼맥, 제가 혼자 1코노미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혼맥 트렌드가 바꾼 소비 지형도 혼자 맥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혼맥 트렌드로 맥주 매출이 늘어나자 맥주 그냥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된 안주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편의점 세븐일레븐 먼저 맥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는데 이것은 혼자 맥주를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 역시 상반기에 맥주 매출이 20.1% 급증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맥주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서 맥주를 많이 싸게 팔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집에서 혼자 술 즐기면 되겠네라고 하는 문화가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주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안주류 상품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다. 그래서 CU, 안주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어떤 매출? 냉장 안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가서 내가 술 한잔 하면서 안주를 먹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냉장 식품으로 편의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먹는 돈 대신 여기서 먹으면서 세이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가정간편식 시장도 또 덩달아 커지면서 제품도 세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간편식 제가 HMR 시장, 혼밀 그쪽 시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2조 3천억까지 굉장히 팽창했고 아마 올해는 3조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식품업계에서도 그래서 이런 혼맥 쪽을 겨냥한 신제품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무더위, 그다음에 혼술 트렌드, 그다음에 가정간편식 시장 팽창에 맞물리면서 다양한 안주용 신제품과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점을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품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인식하시고 추가적으로 기사를 찾아보시고 트렌드를 찾아보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1코노미죠. 그렇죠. 혼맥, 혼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코노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조금씩 플러스 알파 되는 비프리미엄 상품에 소비자들이 또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고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중복되는 트렌드는 없는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케이스에 절대적인 트렌드는 없습니다. 트렌드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중첩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주장에 맞는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가져가야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역량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의 답변의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택시보다 렌트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마 지방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지방대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택시비 반값에 버스보다 편리하다. 대학가에 캠퍼스카가 싱싱 다닌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충북대 경영학과 4학년 기인서 씨가 학교에서 시외 터미널이 있는 시내로 나갈 때 카시어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가 타는 차는 롯데렌탈이 4월 달에 시작한 캠퍼스카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캠퍼스카는 대학교 교내나 인근에다가 전용 주차 공간을 둬서 대학생들이 카시어링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시내 나가려면 택시 타면 5,000원, 6,000원. 근데 카시어링은 그거의 절반 되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또 버스와 비교해도 요금 차이도 크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이거겠죠.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씨면 막 땀 흘릴 텐데 내가 원하는 장소, 학교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가서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요즘 친구들은 다 무엇을 선택하겠다? 이 카시어링 서비스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카시어링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서비스 인증자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어디? 지방대에서 호응이 많다. 그렇죠? 거리가 멀잖아요. 저도 매주 그 하루씩 지방대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터미널부터
터미널부터 학교까지 택시를 꼭 타거든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용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연세대 원조 캠퍼스, 강원대 삼척 캠퍼스도 역시 2,000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지방대에서 이용자가 많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가까운 거리, 카쉐어링은 유용한 수단이라고 이용자들은 입을 모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대학가에서 그럼 카쉐어링이 빠르게 퍼진 이유는 무엇이다?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젊은 층은 이제 자동차는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타고 쓰고 그냥 빌려 쓰는 거 아니야? 빌려서 그냥 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이 점점 대학생 때부터 있으면 어때요?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차는 꼭 필요한 건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어차피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냥 빌려서 타는 게 차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도 역시 그래서 월급 받아서 자동차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어차피 차는 빌려서 탈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지금부터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무서운 전략일 수도 있죠. 몇 년 후에는 차를 사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실제 카쉐어링 이용자 수가 그린카, 소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기본 개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메리트를 주는 것이죠. 어떤 메리트냐? 여럿이 함께 살수록 값이 내려가는 소셜 커머스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용 시간이 월 200시간 초과하면 모두에게 이용자 모두에게 3시간 무료 이용권을 준다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메리트를 주면서 점점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걱정인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자동차 제조회사겠죠. 왜? 사람들이 차를 굳이 사야 돼? 그죠? 차량 판매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GM 같은 경우에도 뉴욕에서 메이븐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BMW는 이미 유럽에서 드라이브 나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리치나우라고 하는 카쉐어링 서비스 시작했고요. 또 차량 배달해준다. 또 개인 소유 차량을 카쉐어링 할 수 있게 우버 같은 형식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MW의 그 서비스 총괄 책임자가 카쉐어링 차량은 친환경 차여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이 공유 차량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유 경제 확산은 첨단 자동차 이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어느 쪽이다? 바로 첨단 자동차 이용, 첨단 자동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산업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유가 하는 공유 쪽으로 간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봤더니 최근에 현대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피탈과 함께 무엇입니까? 카쉐어링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 판매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가 된다. 그다음에 직접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번 버려야 산다. 아까 바이바이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산다라고 하는 것과도 빌려서 쓰고 같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점점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해 봅시다. 공유경제에서 살아남기. 공유경제가 일어나면서 어떤 산업은 되게 클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산업처럼은 어떤 산업은 되게 위협적인 조건이 될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산업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처럼 어떤 좀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면 그곳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동차는 더 이상 소유가 아닌 공유 중심으로 가고 있고 미래 자동차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시대에 이끄는 긱경제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트렌드도 한번 볼게요. 자, 노년층의 활약이 눈부시다. 무슨 말이냐? 자, 에어비앤비 호스트 수를 봤더니 호스트는 이제 방을 빌려주고 그 수익을 이제 받는 사람이 호스트가 되겠죠. 근데 연령대별로 봤더니 2015년까지 가장 많았던 연령대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102%씩 늘어났는데 전체의 13%까지 늘어나 시장 확대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공유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노년층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자, 특히 60세 이상 여성 호스트는 투숙객으로부터 만족도 만점을 받은 비율이 63%라고 해서 이 에어비앤비에서는 이들을 황금 호스트라고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덕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버리프트 운전사로 일하는데요. 세전 월 6,000달러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이제는 나의 미래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모바일 시대 화두 중 기그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기그 경제, 긱 경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긱 경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구해서 임시직으로 사람을 잠깐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긱이란 용어는 1920년대 미국 재즈 이런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해서 짧은 시간에 이것만 딱 해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비롯됐는데 이후 1인 자영업자로 기업과 단기간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런 관련된 창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그경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긱경제는 당연히 젊은 층이 모바일을 잘 쓰니까 젊은 층이 될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을 다루는 데 능숙해야 되고 또 정규직에 적용되는 보장제도가 없는 근로 형태에 거부감도 없어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은 약간 그런 거부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통념을 벗어나는 현상이 관측되었는데 미국 공유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 24%가 5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업별로는 우버의 운전사가 50세 이상 24%다. 그다음에 로버의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도 25%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노년층 인력의 가치가 단순 서비스를 넘어서 이런 우버라든지 에어앤비어의 어떤 그 호스트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법률이라든지 회계 자문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에서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WAHV 이곳에서는 60, 70대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직 금융보험 전문가 수백 명에게 일감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인력을 키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그러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또 생각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니즈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전 은퇴 상태라고도 전했다고 합니다. 긱경제, 좋은 면도 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임시직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고용 형태도 당연히 변화해야 된다. 언제까지나 그 고용을 보장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고 긱경제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 합리적인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기존 자본주의에 좋지 않은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이슈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긱경제 모델이 제시된 원인이 온디맨드 경제가 커졌다. 임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임시직에 대한 제도와 정책 정비로 안정적인 긱경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부분 쪽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긱경제 얘기할 때 임시직, 자본주의 변화, 온디맨드 경제 확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인사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직문화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온다, 영업의 시대. 어떤 영업입니까? 바로 인적 영업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계가 대처해주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엔 그러한 형식지와 암묵지를 갖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서비스를 또 제공해주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만드는 수요 중심 시장이잖아요. 이 부분과도 내용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해요. 긱경제를 맞이하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물거든. 그다음에 노년층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회적인 이슈거든. 그것을 긱경제와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면 특히나 인사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층 인력의 가치는 단순 서비스를 넘어서 법률, 회계, 자문 등 전문 분야에서도 충분히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산업별 트렌드로 좀 갈게요. 산업별 트렌드에서 리딩 트렌드 어느 쪽에 있어서 리딩이냐? 콘텐츠 쪽이거든요. 콘텐츠 쪽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과연 지금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시대 새 트렌드는 바로 유튜브의 키즈 콘텐츠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MBC 뽀뽀뽀, KBS 유치원에 우리가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유치원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텔레토비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뽀로로입니다. 그래서 키즈 콘텐츠의 트렌드도 계속 변화를 거듭했는데 요즘에 이제 유아 키즈 콘텐츠 그런 콘텐츠의 주도권이 이제 유튜브에 유통되는 인터넷 키즈 콘텐츠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KBS TV 유치원이 유튜브 스타 1대 캐리 언니 강혜진 씨를 진행자로 영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지상파가 그렇죠. 인터넷 방송에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방송 자체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지상파가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한 사람을 영입하는 이러한 현실, 이런 게 트렌드가 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국내 채널 성장 톱 20의 2014년부터 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떤 콘텐츠가 키즈 채널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키즈 교육 콘텐츠 시청 시간이 전년보다 95%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 첫 번째, 육아 정보를 보통 요즘 그 부모님들은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다 모바일 중심으로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바일 내에서 있는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K-팝 관련 채널이 예전엔 유튜브, 그쵸? 옛날에 유튜브 하면 다 K-팝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8개 키즈 관련 채널이 K-팝 동영상을 제치고 가장 많이 성장한 그런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키즈 콘텐츠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을까? 첫 번째, 아이들의 눈높이와 관심사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사나 수소를 뭐 분해해서 거대한 워플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뭐 인기 있는 피자 스피너를 과자로 만들어낸다. 뭐냐면요, 실제 얘네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실제 모니터, 내가 이 퀴즈, 이 스피치, 이 콘텐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즉, 내가 경험한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어때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공감이 되기 때문에 소비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내가 애들이랑 같이 놀던 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바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악 만들기 등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언어의 장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청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사실 컨텐츠를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이게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나가야 될 텐데라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키즈 콘텐츠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그래서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장난감 이용한 놀이 동영상, 배경음악만 있는 대사가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언어 장벽 낮다, 또 반복 시청, 애들은 계속해서 보잖아요. 반복 시청도 가능하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경쟁도 치열해서 유튜브가 최근에 유튜브 키즈 서비스를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 키즈 콘텐츠가 있고요. 아마 그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 그 조카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키즈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키즈 크리에이터들과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협업하면서 키즈 콘텐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콘텐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키즈 콘텐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보시고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욜로 라이프죠. 그렇죠? 아까 왜 욜로 라이프냐?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지향적 욜로 라이프는 어떤 부분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욜로 라이프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험이죠.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왜 반응을 하냐? 내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같이 놀았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경험한 것을 직접적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하는 요소도 중요한 요소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 봅시다. 콘텐츠 시장 준비하시는 분들, 이 트렌드를 어떤 트렌드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키즈 콘텐츠 다음은 무엇인지를 또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고요. 키즈 콘텐츠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키즈 콘텐츠는 언어 장벽이 낮다, 반복 시청이 된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콘텐츠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산업별 트렌드, 생애 첫 차,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코나티볼리 QM3 트랙스 외 소형 SUV, 요즘에 여러분들이 광고 많이 보면 어떤 광고가 많이 나오면요, 바로 이 소형 SUV, 이거에 관련된 차들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자,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전체가 소형 B세그먼트 SUV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여성 수요가 많아서 미래 전망도 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내수 소형 SUV 시장 전춘 추정국 시대를 맞았다. 그래서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모두 소형 SUV를 이제 출시한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 소형 SUV 출시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시트로엥, 혼다, 랜드로버, 인피니티 등 다 소형 SUV 시장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형 SUV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몇 안 되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이다. 즉 예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점점 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글로벌 소형 SUV 시장 규모 2010년에서 2016년 갔는데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 작년 1분기 판매량도 무려 전년 동기 40%가량 급증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내놓는 게 되겠죠. 특히 국내 SUV, 소형 SUV 시장은 4년 만에 10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내용. 그렇다면 왜 인기가 있냐? 이게 중요하되겠죠. 왜? 높은 실용성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공간이 일단 SUV니까 공간이 넓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또 포장도를 달리기 오프로드에서도 그러한 어떤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소형 SUV가 사실은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뭐 여기서 지금 뭐 프레임 바디가 어떤지 모노코크 바디가 어떤지 이 내용보다는 일단 또 크로스오버다. 그렇죠. 원래 SUV가
SUV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 즉 여기에 도심에서도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즉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또 경제성도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거의 다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연비가 좋고요. 또 니로라고 하는 차는 하이브리드 전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그 경제성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형 SUV를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는 이거죠. 여성 운전자들의 지지가 꼽힌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작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큰 차를 몰기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다음에 예쁘잖아요. 그다음에 안전하다는 생각, 지상과가 높으니까 시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운전 편의성이 높다라는 생각, 그리고 적재 공간 넓고 특히나 유아, 애기들 하면 유모차, 유모차가 아니라 그 애기 시트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뒤에다 실어야 될 유모차 있죠?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소형 SUV가 가장 좋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여성 운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형 SUV 시장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쌍용차 티볼리 구매자도 여성이 가장 많았고요. QM3 역시 여성 구매자 비중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SUV는요, 여성 고객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중시하는 남성들한테도 점점 더 어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러한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 2017을 보면서 10가지 그 토픽을 좀 봤고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각 산업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트렌드 코리아 2017에 뭐 엮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 근데 가장 커다랬던 건 욜로 라이프였죠. 이런 식으로 파생되어지는 그런 가치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파악하셔서 지금 대한민국을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